임산부가 노약자로 분류되는 건 단순히 배가 나와서가 아니라 실제로 약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임신 중 카페인에 노출된 아이들에게서 주의력 문제, 과활동 경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라이블리 최지영입니다. 제가 최근 다루고 있는 임신 시리즈에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임신 중 피해야 할 것들, 정말 다 피해야 하나요? 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선생님, 임신 중에 회 먹어도 되나요? 커피는요?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임신하고 나면 음식 하나 고를 때도 이거 먹어도 되나? 고민이 많아지죠.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돼? 하는 반발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럴 때는요, 조금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왜 피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괜찮고 안 괜찮은 건지 명확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 속 세균 때문에 피해야 하는 음식들이에요. 우리 보통 임신 중에는 회 먹지 말라, 날달걀 먹지 말라, 고기는 익혀서 먹어라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듣죠. 그런가 하면 일부 책에서는 대장균, 살모넬라 같은 식중독균들은 일반인에게도 흔하고 임산부라고 해서 더 특별히 위험할 건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다양한 균들 중에 이건 더 위험하니 이 음식은 피하시고 저건 덜 위험하니 드셔도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임산부의 면역 시스템은 일반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임신이라는 건 내 몸이 내가 아닌 존재를 품는 일이잖아요. 면역학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몸은 내가 아닌 존재는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임신이 가능하다는 건 엄마의 몸이 이 면역 시스템을 억제하고 조절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우리 몸에는 두 가지 면역 시스템이 있어요. 1번은 TH1 면역이라고 부르는데 바이러스나 세균을 직접 공격하는 염증 반응이 강한 면역으로 세포성 면역이라고도 불러요. 2번은 TH2 면역이라고 부르고 항체 중심의 면역 시스템으로 상대적으로 더 관용적이고 염증 반응도 덜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 면역 시스템의 균형이 변하게 되는데요. 적을 제거하는 강한 TH1 면역은 억제되고 TH2 면역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져요. 아기를 공격하지 않기 위한 엄마의 면역 전환인 거예요. 덕분에 엄마의 몸은 아기를 품고 키울 수 있게 되지만 동시에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게 돼요. 임산부가 노약자로 분류되는 건 단순히 배가 나와서가 아니라 실제로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임신 전에는 괜찮았지만 임신 중에는 더 쉽게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게 돼요. 이 때문에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음식에 대한 주의는 어른들의 노파심에서 나온 잔소리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지침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다양한 식중독 균들 중 어떤 균들을 특히 주의해야 될까요?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가장 흔한 식중독 균으로는 대장균,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임산부에서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건 톡소플라즈마와 리스테리아예요. 톡소플라즈마는 기생충의 일종인데 고양이의 분변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감염원이에요. 임신 중에 처음 감염됐을 경우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어 선천성 톡소포자충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일부 심각한 경우에서는 시력 저하, 발달 지연, 병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행히 예방법은 간단해요. 톡소플라즈마의 가장 흔한 감염 경로는 익히지 않은 육류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덜 익은 스테이크, 육회 등 익히지 않은 육류를 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채소와 과일을 흐르는 물에 꼭 씻어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흔하지만 고양이 분변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고양이 키우는데 하고 혹시 걱정하실까봐 이야기를 드리자면 톡소플라즈마가 임신에서 문제가 되는 건 처음 감염됐을 때예요. 이전부터 고양이를 쭉 키우고 계셨다면 아마 예전에 감염되어서 면역이 생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감염된 적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가능하다면 고양이 분변 처리는 남편분께 위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리스테리아인데요. 이 균은 일반적인 식중독균들과는 조금 달라요. 리스테리아는 토양, 물, 식물, 동물 등 환경 전반에 널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식품만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다가 냉장의 낮은 온도에서도 활발히 증식하는 점이 특이해요. 실제로 예전에 미국에서 한국산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가 검출된
검출되어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기도 했어요. 건강한 성인에서도 드물게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지만 특히 임산부에서는 감염 위험이 무려 20배가 높고 감염될 경우에는 유산, 조산, 사산의 확률이 10%에서 20%, 일부 연구에서는 30%까지 보고되기도 했어요. 또한 태아가 감염되면 신생아 폐혈증이나 수막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임신 중에는 주의가 꼭 필요한 균이에요. 그럼 리스테리아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주의해야 할까요? 리스테리아는 단순히 날 음식보다는 냉장 유통되면서 장기 보관되는 식품들을 주의하시는 게 필요해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냉장 가공육, 샌드위치, 햄 같은 거 있죠. 훈제 식품, 비살균 치즈, 씻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로 된 샐러드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임신 중에는 가급적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나면 단순히 날 거 먹지 마세요 하는 조언이 좀 더 입체적으로 와닿지 않으신가요? 저도 임신 기간 동안 아주 신선한 스시는 2번 정도 먹은 적이 있지만 그 외의 육류는 웰던으로 충분히 익혀 먹고 냉장 가공육이나 훈제 식품들은 최대한 피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주제죠. 워낙 관심도가 높은 부분이다 보니 여러 국가에서 이미 임신 중 카페인 섭취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다양한 연구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하루 200ml 이하의 카페인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준은 미국 산부인과 학회, 영국 NHS, WHO 등 주요 보건기관에서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다양한 연구들이 추가되면서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을 권하는 흐름도 생기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카페인의 위험성은 처음엔 주로 유산, 조산, 사산, 저체중아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어요. 2015년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50ml 이상 카페인을 섭취한 경우 유산 위험이 1.4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카페인 섭취가 100ml 증가할 때마다 사산 위험이 27%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연구에서 하루 200ml 이하의 카페인 섭취에서는 유의한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아서 현재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산, 사산 위험만으로 카페인의 영향을 다 알 수 있는 걸까요? 임신 중 엄마가 먹은 음식이 태아의 유전자 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호성 유전학의 관점이 주목되면서 최근 연구자들은 임신 중 카페인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다방면으로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유아기 체중 증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뇌구조, 행동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들을요. 2021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9에서 10세 아이들 9,000명을 대상으로 뇌 MRI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어요. 과거 연구에서는 카페인 섭취가 아이들의 IQ 혹은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었는데 뚜렷한 영향은 없었다라는 결과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뇌 MRI까지 분석해보는 한층 정교한 연구가 진행된 셈이에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임신 중 카페인에 노출된 아이들에게서 뇌의 백질이라고 불리는 하얀 부분의 구조에 미세한 변화가 관찰되었고 주의력 문제, 과활동 경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러한 경향은 ADHD로 진단될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 2020년 카페인의 작용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신 중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 산모의 아이들은 유아기, 아동기에 과체중 혹은 비만이 될 확률이 39%나 높았다고 해요. 임신 중 카페인 노출이 아이들의 대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연구 결과예요. 이런 걸 보면 임신 중 엄마의 다양한 환경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알아가야 할 영역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추천은 이렇습니다. 카페인 없인 도저히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커피 한 잔, 카페인 200ml 이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꼭 필요한 분들이 아니시라면 임신 중에는 쉬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임신 중 간헐적 단식을 해도 되나? 입니다. 최근 간헐적 단식의 건강적 효과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해오고 계시죠. 이런 분들이 임신을 하시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평소에 간헐적 단식을
해왔는데 임신을 하면 중단을 해야 되나요? 전통적인 상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신 중 단식은 피해야 한다고 권고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신은 에너지 수요가 높은 시기이고 태아에게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공급하려면 엄마의 혈당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임신 중에는 공복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오래 먹지 않은 것처럼 신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Accelerated Starvation of Pregnancy, 가속화된 기아 반응이라고 불러요. 쉽게 설명하면 임신 시기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더 빨리 떨어지게 되고 더 빠르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지방이 분해되며 만들어지는 물질이 케톤체인데요. 임신 중에는 일반인보다 이 케톤체가 더 빠르게, 더 쉽게 생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아 반응을 막기 위해 임산부에게 조금 더 자주 먹어줘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기아 반응, 즉 혈당이 떨어지고 케톤체가 증가하는 게 엄마와 태아에게 안전한 걸까 하는 질문이에요. 특히 임당이신 분들은 케톤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케톤체가 임신에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건 과거 연구 결과 때문이에요. 1991년 임당 산모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였는데 임신 시기의 공복 케톤 수치가 높을수록 태어난 아이의 IQ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 결과만으로 케톤체가 태아와 산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걸까요? 이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케톤 수치 증가의 맥락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논문 결과에서 보면 임당 산모들은 정상 산모들보다 공복 혈당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케톤 수치 또한 높았어요. 임당 산모들은 심한 인슐린 저항성이 특징적인데 이분들에게서 혈당과 케톤이 함께 올라가게 된 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서예요. 간이 인슐린의 말을 듣지 못해서 혈당이 높아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있는데도 간에서 케톤체 만드는 과정이 제대로 억제되지 않아서거든요. 그러니 이분들의 높은 케톤 수치는 대사 이상을 드러내는 지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연구 결과만으로 케톤 수치 자체가 아이의 IQ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건 대사 이상이라는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지표만으로 내린 결론인 거예요. 2021년 임신 시기 케톤에 대한 리뷰 논문에서도 임신 중 케톤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구의 타당성이 부족하며 케톤을 피해야 한다는 권고를 뒷받침하기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임산부가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면서 생기는 생리적 케톤체 상승이 태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케톤체는 태아에게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뇌 발달에 필요한 신경세포의 전구체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그와 동시에 케톤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안전한가에 대한 연구 결과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단식으로 인해 생기는 케톤 수치가 매우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단 하루 금식만으로도 케톤체가 너무 올라가서 문제가 되었다는 산모의 케이스도 보고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임신 중에 간헐적 단식을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래 하던 습관 때문에 지속을 하게 된다면 임신이라는 특이한 상황을 고려해서 지나치게 긴 공복 시간은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만 해도 임신 전에는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지켰었는데 임신하고 나서는 12시간 정도로 간격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만약 임신 중에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 하더라도 공복 유지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시길 추천드려요. 태어난 아기들 보면 매일 동일한 양을 먹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많이 먹고 어느 날은 적게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아의 에너지 요구량도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을 테니 나의 몸이 느끼는 배고픔 정도, 컨디션에 따라서 식사 스케줄을 유연하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복 유지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하루에 먹는 양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사하는 시간 동안 충분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임신 기간은 엄마와 아기에게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하는 시기임에는 분명하니까요. 만약 임신 중 식사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임신 중 식단 가이드라인과 추천 레시피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임신 중 피해야 할 음식, 카페인, 간헐적 단식,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에 관해 전통적인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최신 연구까지 종합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임신이라는 정말 위대한 변화를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임신 기간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